(1983년) 설립된 이래 정직하고 거짓 없는 마음, 정갈하고 깨끗한 맛으로 식품 소재는 물론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먹을거리와 함께 해온 대두식품. 2005년 시작된 소재 개발과 연구 활동으로 탄생시킨 다양한 햇살마루 쌀가루 제품으로 이제 한 단계 성숙된 음식 문화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제과 제빵과 떡, 면을 비롯해 각종 조리 음식에서도 뛰어난 풍미와 맛을 만들어낼 뿐 아니라 영양까지도 충족시킨 완벽한 제품 햇살마루. 웰빙 트렌드의 대표주자, 쌀가루가 만들어내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행복한 햇살마루 세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일 먼저 찾아갈 곳은 바로 이곳 햇살마루 빵집입니다. 와, 입구부터 맛있는 냄새가 진동하네요. 야채빵, 슈크림빵, 페스츄리에 갓 구워진 식빵까지. 아, 여기 있으면 다이어트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뭔데요, 뭔데요? 이곳의 모든 빵이 밀가루가 아닌 쌀가루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죠. 에이, 농담은. 쌀로 만드는 건 빵이 아니라 떡이죠. 못 믿으실 줄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빵집의 주방을 대공개합니다. 정말 주방에 쌀가루만 있네요? 제빵사님, 밀가루는 다 어디 갔나요? 저희 햇살마루에서는 밀가루 대신 쌀가루로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두식품에서 개발한 쌀가루로 빵을 만드시면 영양가 높고 맛있는 빵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햇살마루 빵용 쌀가루는 총 4종류인데요. 하드 계열의 빵에 적합하며 발효 쌀빵의 노화를 방지해 신선도를 오래 유지하고 냉동 생지에 냉동 내성 조직이 개선된 제품인 골드 강력 쌀가루와 흑미골드 강력 쌀가루. 밀가루에 비해서 보습력이 5에서 10% 뛰어나 빵의 촉촉함이 오래 지속되며 부드러운 조직감과 뛰어난 보형성을 지닌 제품인 골드 중력 쌀가루. 그리고 쌀압류 100%의 우수한 품질로 밀가루의 가공 적성과 유사할 정도로 입자가 균일한 박력 쌀가루가 있습니다. 와, 쌀가루도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군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쌀가루로 빵을 만들어도 밀가루 빵과 동일한 수준으로 품질이 유지돼 고객이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고 높은 수분 함량으로 빵의 풍미가 뛰어나며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을 느낄 수 있다, 이 말이죠? 딩동댕! 기억력 아주 좋은데요. 네, 쌀가루의 장점은 쌀가루로 빵을 만들면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을 낼 수 있고요. 빵에 이제 노화가 지연됩니다. 여기서 노화는 빵이 이제 굳어지는 것이 좀 늦어진다는 뜻입니다. 쌀가루로 케이크를 만들었을 경우에 부드럽고 촉촉한 케이크가 완성됩니다. 쌀이 밀가루보다 영양가가 높은 건 알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장점까지 갖추고 있는 줄은 몰랐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부턴 햇살마루 쌀가루를 가지고 빵을 직접 만들어 볼까요? 제일 먼저 만들 빵은 식빵인데요. 빵을 만들기 전에 먼저 만들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바로 빵에 넣을 효모종을 만드는 거죠. 아, 계량컵에 효모인 호시노종을 준비하고 또 다른 계량컵엔 30도씨의 물을 효모의 2배 분량으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알코올을 이용해 잘 소독한 도구로
호신오종과 물을 잘 섞습니다. 소독은 왜 하는 거죠? 호신오종은 세균에 약하기 때문에 소독은 필수입니다. 그렇군요. 잘 알았어요. 물과 효모가 잘 섞이면 랩을 씌우고 표면에 제조일자를 적습니다. 이제 숙성시킬 차례죠? 저게 배양기인가 보죠? 잘하시네요. 배양기를 30도로 맞추고 24시간 동안 숙성을 시켜야 합니다. 물론 숙성 시간은 배양기 온도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죠. 이렇게 숙성을 마친 호신오종은 4도씨 전후의 냉장고에서 2주 정도 보관할 수 있지만 되도록 일주일 내에 사용해야 좋습니다. 왠지 막걸리 냄새가 날 것 같아요. 예, 호신호종은 천연 발효종이기 때문에 만드시고 이제 작업하실 때 온도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온도가 30도가 넘어가 버리면 호신호종에 이제 발효를 저해하는 미생물들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온도를 맞추셔 갖고 작업을 하셔야지 빵의 이제 맛이나 볼륨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도구를 사용할 때 잡균이 번식하지 않도록 소독을 알코올이나 그런 걸로 소독을 하셔갖고 작업하시면 훨씬 안정적인 호신호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호신호 천연 효모빵종, 자동 발효기, 미생물 발효 인큐베이터, 도우콘 등을 이용해서도 호신호종을 배양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식빵을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작업 도구를 알코올로 소독해야겠죠? 잘 기억하고 있었네요. 도구를 다 소독했으면 식빵을 만들 재료를 준비합니다. 메인 재료는 밀가루가 아닌 골드 강력 쌀가루. 맞습니다. 먼저 1차 반죽 단계로 버터를 제외한 재료를 버티컬 믹서에 넣고 저속으로 1분 동안 섞은 후 중속에서 1분 더 재료를 섞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반죽을 철판에 얇게 밀어 편 후 비닐을 덮고 도우 컨디셔너에 넣고 12시간 동안 발효시킵니다. 이때 온도는 20도, 습도는 70%에 맞춥니다. 5, 4, 3, 2, 1, 땡! 12시간 다 됐어요. 일 차 반죽을 믹싱볼에 넣고 저속으로 1분, 다시 중속으로 3분 동안 섞습니다. 드디어 버터가 들어갈 차례네요. 네, 버터를 투입한 뒤에 다시 저속으로 1분, 다시 중속으로 4분 동안 반죽을 합니다. 제빵사 기능장님,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없나요? 네, 2차 반죽 시에 주의할 점은 이제 최종 완성됐을 때 온도가 중요합니다. 그 온도가 제대로 맞아야지 반죽의 볼륨이나 내상이 좋습니다. 참고로 이제 반죽 온도는 여름에는 한 22도씨가 적당하고요. 동절기에는 한 24도가 적당합니다. 예, 버터를 나중에 넣는 이유는 버터를 나중에 넣으면 반죽 시간이 이제 단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글루텐 성질이 좋아져서 반죽이 더 견고해지고 제품이 완성됐을 때 노화가 조금 지연됩니다. 반죽을 마쳤으면 280g 정도씩 분할을 한 뒤 둥글리기를 하는데요.
반죽 표면을 매끄럽게 하고 이완된 글루텐 조직에 자극을 줘서 긴장력을 되찾고 항장력을 강화시켜 반죽의 탄력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둥글리기 후엔 글루텐 긴장을 완화하여 다시 밀어 펴기를 합니다. 반죽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왜죠? 성형을 쉽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성형 과정에서도 신경 써야 할 게 있습니다. 예, 성형 시 주의해야 될 점은 반죽을 잘 밀어 피셔야 됩니다. 반죽을 너무 과도하게 밀거나 힘을 주시면 반죽이 찢어져서 이제 완성된 제품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반죽을 이제 밀어 펴갖고 이제 3번 접어갖고 말아주셔야 되는데 말 때는 좀 단단하게 말아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단단하게 말아진 반죽을 틀에 넣어서 이제 잘 눌러주셔야지 반죽 이제 빵이 나왔을 때 완성된 제품이 볼륨 있게 나옵니다. 모양이 다 만들어졌으면 2차 발효를 합니다. 와, 식빵 만드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군요. 모든 음식은 정성이 중요한 법이죠. 자, 이제 100분 동안 발효를 시키는데요. 계절에 따라 발효 조건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하절기엔 온도는 30도씨, 습도는 85%로 맞추고 동절기엔 온도는 35도씨, 습도는 85%로 맞춰줍니다. 드디어 소성 단계. 컨벡션 오븐을 이용해서 175도에서 45분 동안 굽습니다. 와, 드디어 빵이 부풀고 있어요. 네, 드디어 골드 강력 쌀가루로 만든 효모종 식빵이 완성됐습니다. 쌀 식빵은 수분 함량이 높아 컨벡션 오븐에서 굽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정말 맛이 예술인데요? 쌀가루로 만든 빵이라는 게 믿기지 않아요. 믹싱볼에 물 2kg과 설탕, 소금을 넣고 끓입니다. 끓인 물에 골드 강력 쌀가루를 넣고 반죽을 호화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반죽의 온도가 중요한데요. 왜요? 반죽 온도를 80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이보다 온도가 낮으면 반죽이 호화되지 않아서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이죠. 반죽이 끝나면 냉각을 시켜서 실온에서 12시간 동안 숙성시킵니다. 이제 탕종법 반죽을 토대로 앙금빵을 만들어 보죠. 버터를 제외한 앙금빵 재료를 버티컬 믹서에 넣고 저속에서 1분, 다시 중속에서 3분 동안 섞습니다. 버터가 안 들어가는 건 식빵 때와 똑같네요. 네, 이유도 식빵과 똑같습니다. 이 반죽이 끝나면 다시 버터를 넣고 저속에서 1분, 다시 중속에서 4분 동안 섞습니다. 반죽 온도를 유지하는 데 주의하시고요. 다음은 완료된 반죽을 50g씩 손분할 하는데요. 앙금빵 같은 단과자 반죽은 이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네, 완료된 앙금빵 반죽은 일단 분할을 하시면 냉동고나 냉장고에 넣어서 최대한 발효를 억제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쌀빵은 밀가루빵과 달리 밀가루빵은 발효를 충분히 시켜주면서 작업을 하셔야 되지만 쌀빵은 작업하시는 중에 발효가 되면 그 반죽이 이제 제품이 돼서 완성됐을 때 좋지 않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발효를 억제해 줘가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속을 만들어야죠. 달콤한 앙금. 정말 빵을 좋아하시는군요. 앙금도 풍팥 앙금과 고운 앙금을 1대1로 섞은 뒤에 생지로 감싸줍니다. 이렇게 하면 앙금 맛이 더 좋아지거든요. 이제 굽는 건가요? 아니죠. 온도 35도씨, 습도 85% 상태에서 60분 동안 2차 발효를 한 뒤 윗불 200도, 아랫불 175도인 데크 오븐에서 15분 정도 구우면 드디어 골드 강력 쌀가루로 만든 탕종법 앙금빵 완성! 맛있겠죠? 팥소는 달콤하고 쌀가루로 만들어서 영양도 풍부한 게 한 끼 식사 대용으로도 딱 맞춤이네요. 참 쌀빵은 수분 함량이 높다고 말했었죠? 그래서 굽는 시간을 한 10% 정도 더 구워줘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부터 계속 사용했던 이 믹서기는 뭐예요? 두 가지가 있네요. 이쪽은 버티컬 믹서, 그리고 저쪽이 스파이럴 믹서입니다. 아까부터 계속 버티컬 믹서만 사용하던데 이 스파이럴은 사용할 때가 따로 있나 보죠? 아니요, 모든 반죽기는 글루텐을 발전시키기 위해 고안된 기계인데요. 쉽게 말하면 압축과 늘림의 반복 작업을 통해서 탄력적인 반죽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두 믹서기의 차이는 뭔데요? 버티컬 믹서는 반죽기가 하나만 돌아가죠. 반면에 스파이럴 믹서는 반죽기가 두 개입니다. 그럼 스파이럴 믹서가 반죽이 더 빠르겠네요. 그렇죠. 약 20% 정도 반죽 시간이 단축되죠. 버티컬 믹서는 제빵뿐 아니라 휘핑, 케이크, 반죽 등 다양한 재료의 사용이 가능한 반면 스파이럴 믹서는 제빵 반죽 전용 믹서입니다. 반죽 용량도 버티컬은 2에서 11kg 정도, 스파이럴 믹서는 11에서 20kg 정도까지 가능하죠. 그럼 스파이럴 믹서는 대량의 반죽에 더 용이하겠네요. 혹시 두 가지 믹서로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없나요, 제빵사님? 일단 동일한 반죽을 갖다 같은 반죽을 쳤을 때 버티컬 믹서보다는 스파이럴 믹서가 훨씬 반죽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왜냐하면 버티컬 믹서는 수직으로 도는데 스파이럴 믹서는 통과 그 훅이 같이 돌기 때문에 믹싱 시간이 짧아집니다. 계속해서 맛있는 빵이 나오니까 즐겁네요. 근데 아까는 끓이니까 탕종법, 이번 중종법은 또 뭐죠? 네, 중종법은 일단 반죽을 2번을 쳐서 제품이 완성됩니다. 반죽을 이제 2번 치기 때문에 발효 내구성이 좋고 2차 발효를 했을 때 발효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리고 빵이 완성됐을 때 반죽의 볼륨과 노화가 지연되고 또 속결이 부드럽습니다. 중종법은 발효 시간에 따라서 2시간인 단시간 스펀지법, 4시간 표준 스펀지법, 8시간 장시간 스펀지법, 12시간에서 24시간인 오버나이트 스펀지법이 있습니다. 발효실 온도 기준에 따라서는 표준 온도의 상온 스펀지법,
냉장 온도의 저온 스펀지법으로 나뉘지요. 아, 그렇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까요? 이번에도 버티컬 믹서를 사용합니다. 먼저 저속에서 1분, 중속에서 3분 동안 섞습니다. 이때 반죽 온도를 24도씨로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반죽 후에 27도씨, 75% 습도의 발효실에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발효시키는데 스펀지 반죽의 경우 1시간에 1도 정도 상승하기 때문이죠. 반죽의 부피가 4배 정도 부풀거나 수축 현상이 일어나 반죽 중앙이 오목하게 들어가면 스펀지 반죽이 완료된 겁니다. 중종법이니까 이제 또 반죽을 하는 거죠? 그렇죠. 앞서 만든 스펀지 반죽과 본 반죽용 재료를 다시 믹서에 넣고 저속에서 1분, 중속에서 2분 동안 섞습니다. 마찬가지로 버터를 나중에 넣고 또다시 저속에서 1분, 중속에서 3분 동안 섞습니다. 버터를 나중에 투입하는 건 글루텐 조직을 견고하게 만들고 반죽 시간을 단축시켜 제품의 노화를 연장하기 위해서 맞죠? 이제 척하면 척이네요. 예, 반죽이 잘 된 상태는 반죽이 완성됐을 때 반죽이 매끄러운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반죽이 매끄럽게 됐다는 것은 반죽 안에 이제 글루텐이 완성된 것인데 이제 글루텐이 완성될 때는 반죽의 신장력과 탄성이 좋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네, 버티컬 믹서는 반죽이 완성되면 반죽이 신장성과 탄성이 있어갖고 벽을 치는 소리가 납니다. 이때 반죽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제 다른 빵을 만들 때처럼 반죽을 꺼내서 손 분할을 한 뒤 빵 모양을 만듭니다.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보기 좋은 빵이 먹기에도 좋은 법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성형을 끝냈으면 2차 발효를 시키는데요. 35도씨 85%의 습도에서 40분간 발효시킵니다. 발효 시간이 많이 짧아졌네요. 네, 중종법은 다른 반죽법보다 발효 내구성이 좋아서 2차 발효 시간이 짧습니다. 이제 데크 오븐에서 15분 동안 구우면 끝! 먹음직스러운 보스턴 핫 소세지 빵 완성입니다. 이번에도 쌀빵의 높은 수분 함량을 고려해서 10% 정도 더 구워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곧 쌀빵 박사님 다 되셨는데요. 이제 만들어 볼 빵은 쉬폰인데요. 부드러운 시폰 케이크, 여자들이 좋아하죠. 먼저 재료를 계량해서 준비한 뒤에 계란, 설탕, 소금을 거품기로 섞어줍니다. 준비된 박력 쌀가루는 베이킹 파우더와 섞어서 채를 친 후에 다시 거품기로 섞어줍니다.
이건 알아요. 가루가 덩어리지는 걸 방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면서 공기 함유량을 높여서 부드럽게 만드는 거죠. 맞습니다. 거품기로 섞을 때도 덩어리가 생기지 않게 주의합니다. 그 다음 식용유와 바닐라 오일도 넣어서 섞습니다. 다음으로 머랭 작업을 할 텐데요. 먼저 믹싱볼을 깨끗하게 닦습니다. 믹싱볼에 버터, 쇼트닝 같은 유지가 묻어 있으면 머랭 작업이 잘 안 되기 때문이죠. 이제 흰자에 설탕을 2회에서 3회 나눠서 넣습니다. 그 이유는 설탕을 충분히 녹여서 안정된 머랭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머랭을 100%까지 올리면 머랭이 단단해져 쉬폰 케이크의 비중인 0.4에서 0.5를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80%만 올립니다. 네, 잘 섞어야 되는 이유는 일단 미리 만들어 놓은 반죽에다 머랭을 넣으실 때 머랭이 이제 제대로 안 섞이면 머랭이 덩어리가 져서 반죽에 돌아다녀 갖고 제품이 완성됐을 때 좋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과도하게 섞을 때는 머랭이 다 죽어서 반죽이 질어지기 때문에 완성된 제품이 볼륨이 작게 나옵니다. 이제 반죽과 머랭을 섞으면 되는 거죠? 네. 이때 밀가루 쉬폰에 비해서 반죽을 10% 정도 더 섞어줘야 합니다. 그건 왜요? 제일 큰 차이점은 일단 쌀가루는 밀가루보다 반죽을 조금 더 섞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죽을 조금 더 섞어준다는 거는 반죽에 들어있는 그 공기를 조금 밀가루보다 빼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쌀가루는 밀가루보다 구조력이 약하기 때문에 밀가루랑 동일하게 이제 반죽을 하실 경우에는 제품이 나왔을 때 주저앉을 경우가 큽니다. 밀가루랑 동일한 부피를 원하시면 반죽량을 10%를 늘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쉬폰 틀에 패닝을 한 뒤 윗불 180도, 아랫불 160도의 네코오븐에서 40분 내외로 구우면 쉬폰 케이크 완성입니다. 그럼 이번엔 쌀가루로 버터링 쿠키를 만들어 보죠. 이 골드 중력 쌀가루만 있으면 쿠키도 문제 없습니다. 버터, 쇼트닝을 부드럽게 한 후 설탕을 2, 3회로 나눠서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설탕을 잘 녹이기 위해서죠? 그렇죠. 계란도 3, 4회로 나눠 투입하면서 크림화 작업을 합니다. 계란을 넣을 때는 수분리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일단 수분리 현상은 그 제품에 들어가는 유지하고 물이 잘 섞이지 않고 분리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요. 수분리 현상을 방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름과 이제 수분, 이제 제품에 들어간 수분은 주로 이제 계란인데요. 수분이 충분히 섞이게 계란을 이제 천천히 넣어서 이제 하는 방법과 또 계란 노른자를 넣어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노른자를 넣는 이유는 계란 노른자에는 레시틴이라는 유화제 성분이 있어갖고 반죽이 잘 섞이게 만들어줘서 수분리 현상을 막아줍니다. 수분리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가루에, 그러니까 쌀가루에 10%나 20%를 넣어서 이제 가루가 수분이 흡수돼서 그 분리되는 현상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설탕 입자가 모두 녹고 크림이 아이보리 색상이 나면서 부드러워지면 완성입니다. 다음으로 골드 중력 쌀가루를 체에 쳐서 섞습니다. 체에 치는 이유는 쉬폰 때와 똑같은 건가요? 그렇죠. 부드러운 식감의 쿠키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소금도 아주 조금 넣는데요. 이 소금은 다른 재료의 맛과 향을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쿠키 성형 작업을 할 건데요. 쿠키가 잘 떨어지도록 철판을 준비한 뒤 별 모양으로 버터링 쿠키를 만듭니다. 이제 컨벡션 오븐의 경우는 12분 정도, 베이크 오븐의 경우는 15분 정도 구워주면 골드 중력 쌀가루로 만든 버터링 쿠키가 완성됩니다. 와, 정말 쌀가루로 쿠키가 만들어지네요. 예, 쌀가루 빵의 장점은 밀가루보다 소화 흡수가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먹었을 때 밀가루보다 든든하니까 한 끼 식사로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밀가루 빵보다 쫀득하고 맛이 좋습니다. 먹음직스러운 찹쌀 야끼모찌와 찹쌀 깨찰빵, 쫀득하고 달달한 도너츠류도 쌀가루로 만들 수 있는데요. 바로 쌀가루로 만든 이 냉동 생지만 있으면 준비 끝입니다. 냉동 생지는 해동 방법에 제일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계절에 따라서 해동 시간이 달라집니다. 찹쌀 야끼모찌류의 경우 하절기엔 상온에서 20분, 동절기엔 상온에서 40분 정도 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찰스틱류의 경우는 하절기엔 상온 15분, 동절기엔 상온에서 30분간 해동을 시킵니다. 나머지 찹쌀 깨찰빵류와 찹쌀 도너츠, 라이스볼, 생 도너츠류의 경우는 하절기엔 상온에서 30분, 동절기엔 상온에서 60분간 해동을 시킵니다. 예, 냉동 생지를 해동해야 될 때 주의할 점은요. 일단 생지를 이제 해동하면서 윗면이 마르지 않게 비닐을 잘 덮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절이나 작업장의 온도에 따라서 그 해동하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것도 유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생지가 해동이 된 상태에서 다시 재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해동이 잘 된 생지는 굽거나 튀기기만 하면 되는데요. 찹쌀 야끼모찌류의 경우에는 검은 깨를 뿌린 후 철판에 놓고 굽습니다. 이때 실리콘 페이퍼 2장을 덮고 구우면 제품의 표면이 마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컨벡션 오븐의 경우는 160도에서 15분 정도, 데크 오븐의 경우는 윗불 200도, 아랫불 185도에서 15분 정도 구우면 작업 완료! 찹쌀 깨찰빵류의 경우에는 분무기로 물을 뿌린 뒤
컨벡션 오븐의 경우는 165도에서 40분간, 베이크 오븐의 경우에는 윗불 185도, 아랫불 160도에서 50분 정도 구우면 완성입니다. 굽는 온도와 시간은 수량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굽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가운데가 주저앉을 수 있으므로 충분하게 구워줘야 합니다. 다음으로 튀기는 냉동 생지에 대해 설명할 텐데요. 찹쌀 도너츠와 라이스볼은 180도의 기름에서 8분 내외로, 찰스틱류는 180도의 기름에서 7분 내외로 튀기면 완성입니다. 라이스볼이라는 제품은 완전히 충분히 해동시켜서 튀겨주시면 좋고요. 찰스틱류는 완전히 해동시키지 마시고 30% 정도 해동시킨 다음에 튀기셔야지 좋습니다. 왜냐하면 해동이 덜 된 상태로 튀겨야지 제품이 튀겨져 나왔을 때 찌그러지지 않고 시간 지나도 그 원하는 볼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빵사님도 말씀하셨듯이 도너츠 제품이 은근 만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레시피대로 해도 뭔가 놓친 것 마냥 완벽한 제품이 안 나올 때가 있던데 왜 그런 거죠? 네,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도너츠 제품에 기름이 많은 것은 설탕이나 유지, 팽창제를 많이 사용해 제품의 기공이 열리고 구멍이 생겨 기름 흡수가 많은 경우입니다. 또한 기름 온도가 낮으면 튀기는 시간이 길어져 흡수량이 많아지기도 하죠. 두 번째로 도너츠가 작은 것은 배합이나 반죽 공정이 잘못됐을 때, 화학 팽창제의 사용량이 작을 때, 그리고 튀기는 시간이 짧거나 냉동된 제품을 재냉동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도너츠 제품이 주저앉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경우는 배합이나 반죽 공정이 잘못됐거나 튀기는 시간이 짧을 때, 그리고 냉동 생지가 많이 해동됐을 때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너츠 제품에 기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배합이나 반죽 공정의 문제 외에도 냉동 생지를 재냉동을 했거나 해동 시 제품 표면에 수분이 많으면 발생합니다. 이거면 앞으로는 완벽한 도너츠 제품을 만드는데 문제 없겠는데요? 쌀로 만드는 음식 하면 곧 떡이죠? 그런데 이 떡 업계에서 일대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났대요. 무슨 혁명이요? 그동안 빵과 떡은 아주 큰 차이점이 있었거든요. 그게 뭘까요? 빵과 떡의 큰 차이점이라 도저히 모르겠는데요. 뭐죠? 바로 빵은 가루로 써서 곧바로 만들지만 떡은 쌀을 불려서 가루로 만드는 작업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밤새도록 직접 쌀을 불리고 새벽 일찍부터 쌀을 빻아서 가루를 내는 작업.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햇살마루에서 탄생시킨 떡용 쌀가루를 쓰면 이런 모든 고생이 끝입니다. 세척, 침지, 분쇄의 작업 과정이 생략되고 쌀가루를 계량하고 혼합만 하면 되니까 아주 간편하죠. 여성도 초보자도 햇살마루 쌀가루면 손쉽게 떡을 만들 수 있어요. 네, 햇살마루 쌀가루를 사용했을 때 일단 제조 공정이 단순화되고요. 그래서 세척, 침지, 분쇄 공정이 일단 없어지고 그로 인해서 노동 강도가 높은 어떤 이런 공정인데 이 부분이 없어짐으로써 여성분들도 쉽게 떡 제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량으로 급하게 주문이 들어왔을 때도 즉시에 처리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그 조건이 되므로 굉장히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침지 쌀가루에 비해 햇살마루 쌀가루가 지닌 장점을 좀 더 확인해 볼까요? 침지 쌀가루는 기술자의 기술력에 좌우되는 반면 햇살마루 쌀가루는 레시피대로 만들 경우 제품의 질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죠. 또한 수분 함유량이 침지에 비해 높기 때문에 보존력 또한 우수합니다. 제품 생산 시 냉해동성이 좋아서 전일 물 반죽 후 냉동 보관 뒤 사용해도 제품이 균일하게 생산됩니다. 또한 노화가 빠른 침지에 비해서 햇살마루 쌀가루는 노화가 12시간까지 연장되죠. 수분 함량이 일정하고 입자가 균일하여서 제품 생산 시 제품의 표준화가 가능하다는 최대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떡의 조밀도가 좋아 부드러우면서 폭신한 식감을 가질 수 있다는 최대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떡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럼 쌀가루도 종류가 다양한가요? 오, 예리하신데요. 햇살마루가 탄생시킨 떡용 쌀가루는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맵쌀류로는 부드러운 식감을 주며 떡의 볼륨감이 좋아서 설기, 송편, 시루떡 등을 만들 수 있는 가루 맵쌀, 그리고 변성 성분이 들어가서 36시간까지 노화를 연장한 파인 맵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루 찹쌀은 찰떡의 물성에 맞는 고운 입자를 가지고 있으며 파인 찹쌀의 경우 찰떡과 인절미의 노화 방지와 냉해동성이 우수합니다. 끈기와 점도가 높아 급속 냉동 후 해동해도 갈라지는 현상을 방지해주는 송편 전용 가루 맵쌀. 마지막으로 부드러운 설기떡의 식감과 증편의 맛을 지닌 새로운 스타일의 꽃 증편에 사용되는 증편용 쌀가루가 있습니다. 그럼 햇살마루 쌀가루로 공장에서 떡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들여다볼까요? 아무래도 완제품 쌀가루를 쓰니까 대량 떡 생산에도 아주 용이할 것 같아요. 설기떡, 송편, 꿀떡, 가래떡 제조 과정부터 살펴볼 건데요. 설기떡은 가루 맵쌀 1kg 기준으로 소금 16g, 설탕 130g, 물 600g을 준비합니다. 송편은 가루 맵쌀과 소금, 물을 54.9대 1.1대 44의 비율로 준비합니다. 꿀떡의 경우는 가루 맵쌀 55.9, 소금 0.9, 물 43.1의 비율로 준비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래떡은 가루 맵쌀과 소금, 물을 64대 0.9대 35.1의 비율로 준비합니다. 첫 과정은 4가지 떡이 동일합니다. 준비된 물에 소금을 넣어 잘 녹입니다. 다음으로 가루 맵쌀과 소금 녹인 물을 혼합합니다. 기계로 하다 보니까 속도가 빠르네요. 아무래도 공장에서는 떡을 빠르고 많이 생산해야 하는데 쌀가루는 여기에 적합하죠. 앞서 혼합한 재료를 롤밀에 1회 분쇄합니다. 다음으로 분사기나 가루체에 내려서 다시 섞습니다. 혼합이 끝나면 찜기에 앉혀 크기에 맞게 칼집을 내고 20분간 찝니다. 이젠 기다리기만 하면 쫀득한 설기떡 완성인가요? 나무리가 중요한데요. 예쁜 떡이 먹기도 좋잖아요. 어때요? 먹기 아까울 정도죠? 갓 쪄낸 떡, 군침이 도는데요. 저희 햇살마루 쌀가루를 사용해서 설기떡을 만들 때는 쌀가루 건조된 상태의 쌀가루이기 때문에 수분을 충분하게 혼합기에서 혼합을 골고루 분산이 될 수 있도록 혼합을 시켜줘야 되고요. 분삭할 때 덩어리가 지지 않도록 충분하게 분삭을 제대로 해줘야 그 완제품 상태에서 덩어리진 부분이 생기지 않고 보슬보슬한 설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송편 잘 빚으면 예쁜 딸을 낳는다던데. 걱정 마세요. 가루 맵쌀만 있으면 누구든지 예쁘고 맛있는 송편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설기떡대처럼 혼합까지 끝낸 재료를 이번엔 10시 30분 방향과 11시 방향에서 총 2회 분쇄합니다. 다음으로 송편 모양처럼 겉편 19g, 속편 6g으로 포항합니다. 이때 속편을 젖은 깨로 편 콩고물 1대, 설탕 1대, 물 1의 비율로 준비합니다. 알루미늄 판에 정렬을 한 뒤 냉동 대차에 꽂아 급속 동결시킨 후 포장합니다. 완제품을 찌기만 하면 되니까 떡도 참 간편해졌네요. 그렇죠? 송편 예쁘게 빚을 고민 안 해도 된다니까요. 저희 햇살마루 쌀가루를 사용했을 때는 저희 쌀가루는 건조된 쌀가루를 사용하기 때문에 물 혼합을 충분히 해줘야 골고루 분산이 되어서 쌀가루의 수분이 충분히 침투가 되어 호화시 굉장히 유리하게 호화가 잘 될 수 있고 반죽 시에 믹싱이 너무 과하게 되면 성형 시에 처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고 너무 반죽이 덜 됐을 때는 표면이 거칠어지고 갈라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씹으면 톡 하고 달콤한 꿀이 터져 나오는 꿀떡을 만들어 보죠. 다른 떡처럼 혼합까지 끝낸 재료를 이번엔 10시 방향에서 1회만 분쇄합니다. 그런 다음 시루에 적당량을 담아서 15분 동안 찝니다. 다 쪄지면 3분 동안 펀칭을 한 뒤에 꿀떡 모양으로 겉편 12g, 속편 3g으로 포항합니다. 그리고 나서 알루미늄 판에 정렬시키는 건 송편대와 비슷하네요. 그 다음 냉동 과정도 같아요. 냉동 대체에 꽂아서 급속 동결시키면 꿀떡도 완성! 꿀떡의 모양은 성형하는 기계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져요. 하지만 달콤한 맛은 똑같죠. 햇살마루 쌀가루는 건조된 쌀가루이기 때문에 혼합기에서 혼합 시 수분이 골고루 쌀가루에 혼합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고 꿀떡 반죽이 질기 때문에 시루에 앉힐 때 너무 두껍게 앉혀지면 떡이 잘 쪄지지 않기 때문에 약간 사이즈를 작게 해서 앉혀주는 게 찌는데 굉장히 좋고 펀칭 시에 너무 과하거나 펀칭이 덜 됐을 때는 탄력이 없는 어떤 반죽이 되므로 펀칭을 적절하게 잘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하게 변형해서 먹을 수 있는 떡이죠. 가래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혼합까지 끝낸 재료를 최대한 롤밀 간격을 밀착시켜 1회 롤밀합니다. 그리고는 시루에 바닥천을 깔고 6kg씩 앉힌 후에 찐기에서 25분간 찝니다. 다 쪄지면 2단 재병기에 넣고 1회 재병합니다. 재병 후 21mm 절단 칼로 자르고 알루미늄 판에 정렬하면 되죠? 이제 손발이 척척 맞네요. 알루미늄 판을 냉동 대체에 꽂아 급속 동결시키면 가래떡도 완성입니다. 아, 조청에 찍어서 먹으면 맛있겠는데요. 시루에 앉힐 때 너무 많은 양을 앉히게 되면 찜기에서 찔 때 잘 쪄지지 않기 때문에 적정량을 앉혀서 찌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양을 앉혀서 쪘을 경우 재병할 때 표면이 거칠게 나올 수 있고 유통 중에 갈라지는 현상이 생기므로 적정량을 충분하게 쪄서 생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꿀떡 해동 시에 그 찌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단단해지거나 그 갈라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바람대 해동 시 너무 오래 찌게 되면 바람이 빠지는 현상이 생기고 모양이 틀어져서 처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네, 송편 해동 시 찌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송편이 갈라지는 현상과 처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백설기 해동 시에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백설기 표면에 그 수분이 많이 흡수가 돼요. 너무 축축해지고 질어지는 현상이 생기고 해동 시간이 너무 짧아지면 노화가 빨리 일어나서 빨리 단단해지고 굳는 현상이 생깁니다. 네, 약식 해동 시 찌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수분 흡수가 많이 되어 너무 질어지고 모양이 처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네, 찹쌀떡 시트 해동 시에 떡의 온도가 너무 높으면 떡 포항 시 포항 후에 처지는 현상이 생기고 온도가 너무 낮으면 떡이 단단해져서 포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온도는 45도 전후가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떡을 꼭 공장에서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떡집에서도 만들잖아요. 그렇죠. 햇살마루 떡용 쌀가루는 떡집에서 사용할 때 더 금상첨화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햇살마루 최고 떡 요리사의 떡 제조 시연이 시작됩니다. 햇살마루 쌀가루를 이용한 떡집형 설기떡 레시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쌀가루 2kg, 소금 26g, 설탕 240g, 물 1240g입니다. 제일 먼저 물에 소금을 녹입니다. 공장에서 만들 때와 똑같죠? 소금물이 만들어지면 가루맵쌀과 섞습니다. 쌀가루와 물의 혼합은 한꺼번에 붓지 마시고 3회에 걸쳐서 부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공정 순서는 롤밀에 11시 방향에 1회 정도 분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공정 순서는 분사기에 2회 내려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분사기가 없을 경우 굵은 채에 한 번, 고운 채에 한 번 내려주시면 됩니다. 분쇄가 끝나면 가루채로 내려서 설탕을 혼합한 뒤에 찜기에 앉히시면 됩니다.
그 다음 과정은 크기에 맞게 칼집을 내고 나서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찌시면 됩니다. 다 쪄지면 김을 빼고 용도에 맞게 장식한다. 맞나요? 그렇죠. 이젠 잘하시네요. 기존 침지로 만든 설기떡 같은 경우 거칠고 찰진 맛에 가깝지만 저희 햇살마루 쌀가루로 만든 설기떡은 가장 부드러우면서도 폭신한 그런 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송편을 만들어 볼 건데요. 가장 중요한 가루 맵쌀부터 계량합니다. 햇살마루 쌀가루를 이용한 떡집형 송편 레시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편용 쌀가루 2kg, 물 800g, 소금 26g이 들어갑니다. 이때 송편은 설탕이 첨가되지 않습니다. 물에 소금을 잘 녹인 다음 아까 계량해둔 쌀가루를 섞습니다. 공장과는 달리 손으로 정성껏 반죽합니다. 다음 마지막 반죽 상태에서 점도가 중요합니다. 이 점도의 끈기가 딱 떨어지는 그런 점도의 물성이 돼야지만 완성된 반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합 과정을 마치면 제병기에 2번 내립니다. 직접 송편을 빚지 않아도 송편 성형기가 있어서 송편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완성된 송편은 영하 18도 이하에서 냉동시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찜기에 찌면 된다 이거죠? 그렇죠. 송편을 찔 때는 한 20분 정도만 찌면 됩니다. 간단하죠? 성형을 하지 않은 반죽을 비닐에 덮어 주어야만 수분을 날아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속편의 경우 점도가 너무 질면 겉편이 갈라지는 현상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도를 중간 점도로 맞춰주시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햇살마루 쌀가루를 이용한 꿀떡 레시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루맵쌀 국산 2kg, 소금 26g, 물 1,400g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송편과 마찬가지로 꿀떡도 설탕이 첨가되지 않습니다. 송편 때처럼 재료를 잘 혼합시킨 다음 롤밀에서 이번에는 11시 방향으로 1회 내립니다. 그리고 나면 스팀 찜기에 넣고 10분 정도 찝니다. 다 쪄진 상태에서 펀칭기에 약 한 1, 2분 정도 펀칭을 하는데요. 그때 펀칭 시 물을 300g 넣어주면서 쳐대주시면 기지가 찰지고 아주 맛있는 꿀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성형한 반죽을 비닐에 잘 덮어서 영하 18도 냉동에 잘 보관해 주시면요, 표면이 매끄럽고 찰진 꿀떡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 식으면 포항기를 이용해서 성형을 합니다. 작업이 완료된 꿀떡은 영하 18도 이하에서 냉동시켜 보관합니다. 펀칭 시 물 300g을 더 주게 됩니다. 그런 이유는 성형한 반죽을 좀 더 찰지게 하기 위한 그런 효과이고요. 그리고 성형한 반죽을 냉동 영하 18도에 물을 5% 정도 더 줄이게 되면
식감과 노화를 연장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쌀가루 2kg, 소금 26g, 물 1200g이 들어갑니다. 소금물에 쌀가루를 3회에 걸쳐서 골고루 잘 섞어줍니다. 그 이유는 쌀가루와 물이 골고루 잘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3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죽 혼합이 끝나면 롤밀에 11시에서 11시 30분 방향으로 1회 내립니다. 롤밀 작업을 마치면 스팀 찜기에 넣고 10분 정도 찝니다. 자, 떡재료가 잘 쪄졌죠? 잘 쪄진 떡재료를 재병기에 넣어 각 2회씩 가래떡을 뽑습니다. 따끈따끈한 가래떡이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쌀가루와 물을 혼합할 경우 1회에 걸쳐서 혼합할 경우는 잘 뭉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되고요. 3회에 걸쳐서 쌀가루와 물을 잘 혼합할 경우에 아주 맛있는 가래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턴 좀 독특한 떡, 증편을 만들어 볼 건데요. 증편이 뭔가요? 쉽게 말하자면 술빵 아시죠? 그걸 바로 증편이라고 합니다. 아, 증편 역시 가루 맵쌀을 이용해서 만드는데요. 여기에 소금, 물, 설탕, 생막걸리를 준비합니다. 모든 재료를 잘 섞은 후 1차 발효를 합니다. 발효 시간은 온도에 따라 다른데요. 발효 상태에 따라 확인해서 조절해야 합니다. 1차 발효의 볼륨이 2배 이상 과발효되면 신맛이 강해져서 품질이 떨어지고 조직감도 나빠지기 때문이죠. 1차 발효 종료 후에 기포를 제거하고 38도씨의 온도에서 2차 발효를 시킵니다. 네, 정편 발효 시에는 지금 초기 볼륨의 1.8배까지 발효를 시키는데요. 정편 발효 제일 중요한 부분은 품온 유지입니다. 이 품온 유지에 따라서 정편의 맛과 향에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공정입니다. 2차 발효 후에도 기포를 제거하고 필요할 경우 30도씨의 물로 점도를 조절합니다. 팬에 80% 정도 넣은 다음 35도에서 찝니다. 네, 정편에 있어가지고 그 점도 조절이 중요한 이유는 제품의 표면이라든지 그리고 그 제품 내부의 기포 그리고 맛과 향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공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미리 조절한 찜기의 내부 온도를 35도에서 37도로 맞추고 40에서 50분 정도 발효시킵니다. 이때 팬 높이의 100%까지 발효시키면 됩니다. 발효 속도가 빠르면 기공이 불균일하여 식감과 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네, 3차 발효가 끝이 난 다음에 그 정편은 스팀을 넣어서 찌게 되는데요. 찔 때 그 약한 스팀으로 약 5분간 찌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강한 스팀으로 15분 정도를 찌게 됩니다. 그리고 찌고 난 다음에는 5분간 뜸을 들이고요. 뜸을 들이고 난 다음에는 5에서 10분 정도간을 식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식힌 다음에 포장을 하면은 정편은 그 완성이 됩니다. 찌는 시간이 너무 짧으면 호화가 부족해 노화가 빠르고 반면에 너무 길면 식감과 색상이 떨어지니까 주의하세요. 달달한 술 냄새가 은은히 퍼지는 게 당장 먹고 싶어지네요. 영양가가 높은 고품질의 전통떡을 누가 언제 만들어도 일정한 품질이 나오도록
또한 쉽고 간편하면서도 빠르게 만들 수 있게 해준 떡의 대혁명. 햇살마루 쌀가루. 이제 햇살마루 떡용 쌀가루를 통해 아름다운 우리 떡이 세계의 이름을 떨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사실 면 요리 하면 밀가루, 밀가루 하면 면 요리잖아요. 무슨 말씀? 이제 면 요리도 쌀가루의 시대입니다. 햇살마루 면용 쌀가루는 총 4종류인데요. 냉면, 비빔국수, 콩국수 같은 찬 면 요리에 적합한 생면용 제품인 글루텐 제로 면용 쌀가루, 짜장면, 짬뽕 등 중화 면 요리에 적합한 중화 면용 쌀가루, 칼국수부터 중화면까지 모든 면 요리에 적합한 생면용 중력 쌀가루, 마지막으로 기계 적성이 좋은 압출면 쌀가루가 있습니다. 쌀가루로 면을 만들면 어떤 특징이 있나요?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고도 자가 면기를 이용해 손쉽게 즉석 쌀 생면을 만들 수 있는데요. 80% 이상의 쌀 함량으로 제조가 가능해 쌀 고유의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을 면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밀가루 면과 다른 쌀가루 면의 특징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쑥이나 밤, 녹차, 클로렐라와 같은 부가 재료를 첨가를 해서 특징이 있는 면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밀가루 면에 비해서 보다 영양학적으로 우수하다. 또 세 번째는 온면일 경우에 퍼짐성이 적고 또 용출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찬물에 헹구었을 때 부침성이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쌀가루로 만드는 생면 공정을 따라가 볼까요? 당연히 쌀가루를 먼저 준비해야겠죠? 그렇죠. 2단계에서는 작업장 온도를 25도에서 30도씨 정도로 유지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24도에서 28도씨에 맞춘 물을 준비하고 소금을 준비합니다. 이때 진공 반죽기로 혼합하면 2.4kg의 물을 넣습니다. 재료가 잘 섞이네요. 7분에서 8분 정도 혼합을 하는데 반죽 상태에 따라서 시간은 약간씩 조정합니다. 이제 면을 만드는 거죠? 네, 면을 만들기 위해 먼저 반죽을 제면기에 넣고 면대를 형성하는데요. 이때 롤 간격은 2를 유지하고 뭉쳐있는 반죽을 골고루 분산시키면서 반죽의 형태에 따라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면대를 2겹으로 겹쳐서 면대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면대봉을 이용해 2개의 롤 형태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1차 복합 과정에선 롤 간격을 2로, 2차 복합 과정에서는 1 플러스 25분의 20의 롤 간격으로 맞춥니다. 다음은 간격을 좁혀서 롤 작업을 하는 나변 과정인데요. 롤 간격을 1 플러스 25분의 15로 시작해 1 플러스 25분의 13까지 좁힙니다. 면선이 매끄럽지 못할 경우에는 롤 하부 스크래퍼에 묻은 반죽을 제거합니다. 반죽이 아주 매끄럽게 펴졌어요. 이제 자르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면의 성격에 맞춰 원하는 두께와 폭을 확인한 후에 자르는 작업을 진행하면 쌀가루로 만든 생면이 완성됩니다. 자, 이제부터 햇살마루 쌀가루로 중화요리용 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중화면용 쌀가루 1000g과 물 570g을 준비합니다. 이제 둘을 섞어서 반죽을 해야 되죠? 그렇죠. 반죽을 충분히 치댄 다음 적당량을 눌러서 면대를 형성합니다.
다음으로 복합 과정인데요. 10회 정도 실시합니다. 복합 작업이 완료되면 2회에서 3회 정도 아변 작업을 합니다. 이제 자르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원하는 사이즈로 절출하면 되는데요. 이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뭔데요? 면 두께가 너무 얇으면 빨리 퍼지고 탄력이 적어지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덧붙이자면 쌀면의 절출 두께는 2.5mm가 가장 적당합니다. 두께 1.8mm의 칼국수 면, 두께 1.2mm의 소면, 소바용 소면, 두께 2.5mm의 중화면. 쌀가루로 못 만드는 면이 없군요. 그렇죠. 이제 면 요리도 쌀가루 시대라는 거 잊지 마세요. 햇살마루 쌀가루가 선사하는 다양한 요리의 세계를 숨가쁘게 달려와 봤는데요. 아니죠. 아직 끝내긴 이릅니다. 쌀가루로 만든 다양한 가공식품에 대해 알아봤다면 지금부턴 집에서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쌀가루 요리법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입니다. 바로 햇살마루에서 탄생시킨 이 다미쌀가루와 흑미 다미쌀가루가 있으면 모든 밀가루 음식이 쌀가루 음식으로 대변신! 다미쌀가루를 사용하면 밀가루에 비해서 조리 시간이 단축되고 쫄깃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음식이 식어도 쉽게 퍼지지 않죠. 밀가루에 비해서 장시간 균일한 맛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아, 쌀가루 역시 대단한데요. 우선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우선 물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보통 밀가루 같은 경우에는 물이 35% 정도 들어가요. 대개는 많게는 40%가 들어가고요. 근데 저희 쌀면 같은 경우에는 45%에서 50%가 들어가요. 그거는 생면 기준으로 한 물량이고요. 보통 압출면이나 홍화면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75%, 80% 그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원가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다운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밀가루는 먹었을 때 위에 좀 부담이 많이 가잖아요. 근데 쌀로 만든 제품들은 저희는 밀가루 아예 배제를 하기 때문에 훨씬 위에 부담이 적게 가고 먹었을 때 목넘김이라든지 그다음에 부드러움 같은 경우, 탄력 그런 것들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모든 쌀가루 요리의 기본이 되는 쌀 반죽부터 만들어 볼까요? 쌀가루 450g에 물 315ml를 넣습니다. 흑미 쌀가루의 경우에는 물을 10ml 정도 더 넣어주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쌀가루는 450g에 물 315ml를, 흑미 쌀가루는 450g에 물 325ml를 섞으면 되는 거죠. 바로 그렇죠. 그리고는 탄력이 생길 때까지 충분히 반죽을 해줍니다. 쌀가루로 반죽해서 더 쫄깃쫄깃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반죽이 완성됐으니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 볼까요? 사실 수제비는 아주 간단합니다. 완성된 반죽을 준비된 육수에 2mm 정도의 적당한 크기로 뜯어서 넣고 기호에 따라 애호박, 감자, 대파 등을 넣어서 끓여줍니다. 어때요? 쉽죠? 완성된 반죽에 덧가루를 뿌려서 밀대로 밀어 적당히 펴줍니다.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 알겠지만 밀가루보다 쌀가루로 만든 반죽이 손쉽게 밀어지죠. 칼국수 먹으려면 힘께나 써야 했는데. 그렇죠. 정성은 필요하지만 힘은 덜 필요한 쌀 칼국수. 적당한 폭으로 자르면 칼국수면 완성입니다. 면 준비가 끝나면 준비된 육수에 김치, 양파, 쌀면을 넣고 끓입니다. 기호에 따라서 애호박이나 대파를 넣거나 김치 대신 해물을 넣어도 맛있습니다.
추운 겨울철 별미 칼국수 완성! 쌀가루 반죽으로 만들어서 식어도 쫄깃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완성된 반죽을 이번에는 먹기 적당한 7g 정도로 분할합니다. 칼국수 만들 때처럼 밀대로 손쉽게 펴지네요. 그렇죠? 만두피가 완성되면 준비된 속재료를 넣고 예쁘게 만두를 빚어줍니다. 이젠 찌기만 하면 되죠. 예열된 찜기에 넣고 10에서 12분가량 쪄주는데요. 스팀이 바로 닿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짜잔! 정성을 들여 만든 먹음직스러운 만두가 완성됐습니다. 쌀만두 역시 밀가루 만두와는 달리 식어도 굳지 않고 쫄깃한 식감을 유지합니다. 지금까지 가정에서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쌀가루로 만드는 요리를 보여드렸는데요. 깊은 풍미와 쫄깃하고 부드러운 식감. 진한 영양가를 지닌 다미 쌀가루의 먹을거리.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다미 쌀가루로 만든 요리를 마음껏 즐겨보세요. 지난 30여 년 가까이 다양한 쌀 제품의 상품화에 매진하며 건강에 좋은 쌀을 적극 활용하는 식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해온 대두식품. 지금까지처럼 더욱 우수한 쌀 소재 식품 개발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햇살마루가 만들 더욱 풍요로운 먹을거리 세상을 기대해 주십시오.